2025년 현재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매년 3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이 나라를 찾아오죠. 최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공존하는 도쿄의 거리,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교토의 사찰, 그리고 후지산의 장엄한 풍경까지 일본은 방문객들에게 무한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질서정연함과 친절함, 거리 곳곳에서 만나는 편의시설들은 이 나라가 얼마나 개방적이고 관광객 친화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개방성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불과 170년 전만 해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무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의 국경은 외부 세계에 철저히 닫혀 있었죠. 외국인의 입국은 극도로 제한되었고 일본인이 해외로 나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원양 항해가 가능한 배를 만드는 것조차 법으로 막았습니다. 사코쿠, 쇄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 정책은 당시로서는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맞아 전 세계가 활발히 교류하던 시기에 일본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세계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고립의 시기는 일본 문화가 가장 찬란하게 꽃피운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일본 하면 떠올리는 많은 문화적 상징들, 우키요에, 목판화, 가부키크, 하이쿠시, 다도 문화 등이 바로 이 시기에 완성되었죠. 경제도 크게 성장했고 사회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일본은 스스로를 세계로부터 단절시키기로 결정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200년간의 고립을 깨고 불과 한 세기 만에 세계 최강국 중 하나로 부상할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한때 아시아를 침략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군국주의 국가가 어떻게 오늘날의 평화롭고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고립에서 개방으로, 전쟁에서 평화로, 파괴에서 재건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일본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일본 열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건너온 최초의 정착민들은 농경과 금속 가공 기술을 가지고 왔고 이를 바탕으로 영구적인 마을을 세웠습니다. 3세기에 이르자 일본 남부 지역에서 최초의 왕국이 등장했죠. 야마토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왕국은 황제라는 칭호를 가진 군주가 통치하는 중앙 집권적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초기 일본 문화는 대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552년 한반도를 통해 불교가 전래되면서 일본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예술, 건축, 문학 등 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죠. 645년에는 타이카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이 개혁은 중국의 통치 체제를 모델로 삼아 일본의 정치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는 대규모 작업이었습니다. 황실을 중심으로 한 관료 체계가 정비되었고 토지 제도도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황실에는 고정된 수도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천황이 즉위할 때마다 궁궐을 다른 곳으로 옮겼죠. 이런 불편함은 794년 간무 천황이 해결했습니다. 그는 헤이안교, 오늘날의 교토에 영구적인 수도를 정했고 이로써 400년 동안 지속될 헤이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헤이안 시대는 일본 고유 문화가 꽃피운 황금기였습니다. 가나 문자가 발명되어 일본어로 문학 작품을 쓸 수 있게 되었고 무라사키 시키부가 쓴 겐지 이야기 같은 걸작이 탄생했죠. 하지만 황실은 점차 실질적인 통치력을 잃어갔습니다. 궁정 귀족들은 화려한 의례와 문화 활동에만 몰두했고 지방 통치는 소홀히 했습니다. 이 틈을 타 지방의 유력한 귀족 가문들이 힘을 키워나갔죠. 그들은 자신의 영지를 지키기 위해 무사 집단을 조직했고 이들이 바로 사무라이의 기원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황실이 관리하던 공유지는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지방 영주들의 사유지가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서서히 봉건사회로 변모해갔습니다. 12세기에 이르러
타이라 가문과 미나모토 가문이라는 두 강력한 무사 집단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황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점차 자신들의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1160년 헤이지의 난에서 두 가문이 충돌했고 초반에는 타이라 가문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타이라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180년 미나모토 가문의 요리토모가 반격에 나섰고 5년간의 겐페이 전쟁 끝에 1185년 최종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요리토모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토의 천황 궁정에서 멀리 떨어진 가마쿠라에 새로운 정부를 세웠죠. 그리고 1192년 천황으로부터 쇼군, 즉 최고 군사 지휘관이라는 칭호를 받아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천황은 여전히 명목상의 국가 원수였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쇼군이 쥐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막부 정치는 앞으로 700년 가까이 지속되며 일본 역사의 큰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사무라이의 전투 능력은 13세기에 예상치 못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1260년대 칭기즈 칸의 손자 쿠비라이 칸이 이끄는 몽골 제국이 일본을 주목했죠. 당시 몽골은 중국 대륙을 정복하고 고려를 복속시키며 아시아의 거대한 부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일본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했지만 막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몽골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1274년 몽골과 고려 연합군 약 4만 명이 900척의 배를 타고 규슈 북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몽골군은 화약 무기와 집단 전술을 사용했고 1대1 결투에 익숙한 사무라이들은 초반에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갑자기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폭풍은 몽골 함대의 상당 부분을 파괴했고 살아남은 군대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일본인들은 이 폭풍을 신풍, 가미카제라고 불렀습니다. 신들이 일본을 지켜준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쿠빌라이 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년 후인 1281년 훨씬 더 큰 규모의 침공을 준비했죠. 이번에는 14만 명이 넘는 병력과 4,000척이 넘는 배를 동원했습니다. 일본은 규슈 해안을 따라 방어벽을 쌓고 침략에 대비했습니다. 몽골군이 다시 상륙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방어벽 덕분에 쉽게 진격하지 못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2달간의 교착 상태 끝에 또다시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 몽골 함대를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이는 세계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컸습니다. 막부는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고 전쟁 후에는 궁을 세운 사무라이들에게 줄 보상이 부족했습니다. 외침을 막은 전쟁이라 새로 획득한 영토도 없었기 때문이죠. 불만을 품은 무사들이 늘어났고 막부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333년 고다이고 천황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천황의 직접 통치는 3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1336년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무장이 반란을 일으켰고 1338년 새로운 막부를 세웠죠. 아시카가 막부는 교토에 본거지를 두었지만 실질적인 통제력은 약했습니다. 전국의 다이묘들, 즉 지방 영주들이 각자의 영지에서 거의 독립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동맹을 맺고 배신하며 서로 싸웠습니다. 1467년 쇼군의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대규모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온인의 난이라 불리는 이 전쟁은 교토를 폐허로 만들었고 11년 동안 지속되었죠. 전쟁이 끝난 후에도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완전히 분열되어 100년 넘게 계속되는 전국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센고쿠 시대라 불리는 이 혼란기에는 힘이 있는 자가 곧 정의였습니다. 다이묘들은 자신의 영지를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배신과 암살이 일상이었죠. 이 혼란 속에서 닌자라는 독특한 집단이 등장했습니다. 정면 전투를 피하고
은밀한 정보 수집과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이들은 전국 시대의 어둠 속에서 활약했죠. 또한 불교 사원들도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려들이 직접 무기를 들고 전투에 참여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일본 사회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43년 일본의 역사를 완전히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포르투갈 무역선이 폭풍을 만나 규슈 남쪽의 작은 섬 타네가시마에 표류했죠. 배에 타고 있던 포르투갈 상인들은 일본 땅을 밟은 최초의 유럽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 중 일본인들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화승총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때까지 총이라는 무기를 본 적이 없었죠. 지역 영주는 즉시 화승총의 중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장장이들을 동원해 총의 구조를 연구하게 했고 불과 몇 년 만에 일본산 화승총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뛰어난 금속 가공 기술 덕분에 생산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죠. 1560년대에 이르면 일본에 30만 정이 넘는 총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유럽 전체에 있던 총보다 많은 수준이었죠. 포르투갈인들은 무역과 함께 기독교도 전파했습니다. 예수회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와 포교 활동을 시작했고 일부 다이묘들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포르투갈과의 무역 특권을 얻고 더 많은 총을 구입하기 위해서였죠. 1580년대에는 일본에 20만 명이 넘는 기독교 신자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이 시기 가장 야심찬 인물은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그는 화승총의 혁명적 잠재력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했죠. 1575년 나가시노 전투에서 노부나가는 3,000정의 총을 3열로 배치해 교대로 사격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전법이었고 전통적인 기마 돌교나다의 적군은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이 승리 이후 노부나가는 일본 통일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갔죠. 노부나가는 가혹하고 무자비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저항하는 불교 세력을 철저히 탄압했고 수천 명의 승려와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출신을 따지지 않고 등용했죠.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히데요시는 농민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능력으로 계속 승진해 노부나가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농민 출신이라는 한계 때문에 쇼군이 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관백, 즉 천황의 섭정이라는 직책을 맡았죠. 그는 일본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제를 명확히 한 것이었습니다. 농민이 사무라이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농민에게서 무기를 몰수했죠. 이른바 도검 수렴령입니다. 이를 통해 농민 반란의 가능성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일본 통일로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명나라 정복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고 그 첫 단계로 1592년과 1597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죠. 하지만 조선 수군의 활약과 명나라의 지원, 그리고 조선 의병들의 저항으로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1598년 히데요시가 병으로 사망하면서 일본군은 철수했고 대륙 정복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자신의 어린 아들 히데요리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최측근 다이묘에게 히데요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필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죠. 하지만 그중 가장 강력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히데요시가 죽자마자 권력을 두고 다이묘들이 다시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히데요리에게 충성하는 서군과 이에야스를 따르는 동군이었죠. 1600년 10월 22일 세키가하라의 안개 낀 평원에서 두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양측 합쳐 2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이 동원된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전투 중 하나였죠. 전투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서군의 일부 장수들이 전투 중에 배신하고 이에야스 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에야스의 압도적인 승리였죠. 이 전투로 일본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1603년 이에야스는 천황으로부터 쇼군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에도, 오늘날의 도쿄에 막부를 세웠고 이로써
도쿠가와 막부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체제는 무려 268년간 지속되며 일본 역사에서 가장 긴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엄격한 통제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다이묘들을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산킨코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다이묘들이 1년은 에도에서 1년은 자신의 영지에서 살도록 강제했죠. 그리고 가족은 항상 에도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상 인질로 잡은 겁니다. 이 제도는 다이묘들의 반란을 막는 동시에 재정을 소진시켜 군사력 증강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막부는 점차 기독교를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천황이나 쇼군보다 신을 우선시한다는 점이 문제였죠. 또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기독교 전파를 식민지 확장의 도구로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가 된 과정이 그랬으니까요. 막부는 1614년부터 기독교를 금지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637년 규슈의 시마마라 지역에서 기독교 농민들이 무거운 세금과 종교 박해의 항거에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시마바라의 난이죠. 농민군은 버려진 성에 모여 3만 7천 명의 막부군에 맞서 4개월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압되었고 봉기에 가담한 농민 거의 전원이 학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막부에 큰 충격을 주었죠. 1639년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스는 사코쿠령을 선포했습니다. 쇄국령이죠. 포르투갈 상인들은 완전히 추방되었고 일본인의 해외 도항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미 해외에 나가 있던 일본인들도 돌아올 수 없었죠. 대형 선박 건조도 금지되었습니다. 외국과의 교류는 나가사키의 작은 인공섬 데지마에 한정된 네덜란드 상인들과 대마도를 통한 조선, 류큐를 통한 중국과의 제한적 무역만 허용되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를 세계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립의 시기에 일본은 번영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 동안 인구는 3천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농업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정비되었고 역참 제도가 발달해 여행이 한결 수월해졌죠. 상업과 도시가 발달했고 에도는 1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문화도 꽃피웠습니다. 우키요에라는 목판화 예술이 발전해 서민들도 저렴하게 그림을 살 수 있게 되었죠. 가스시카 호쿠사이의 후지산 풍경화 시리즈는 나중에 유럽 인상파 화가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하라 사이카쿠 같은 작가들은 서민의 삶을 생생하게 그린 소설을 썼고 마스오 바쇼는 하이쿠라는 짧은 시 형식을 완성했습니다. 가부키와 분라쿠 인형극이 대중 오락으로 자리 잡았죠. 에도 시대는 무사가 칼을 내려놓고 행정가가 된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없어지자 사무라이들은 서예, 다도, 꽃꽂이 같은 문화활동을 익혔고 무사도라는 윤리체계를 정립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평화의 시대에 사무라이 정신이 더욱 체계화된 겁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부터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 생산의 증가가 정체되었고 기근이 자주 발생했죠. 1830년대의 덴포 대기근은 특히 심각해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막부의 재정도 악화되었고 다이묘들도 빚에 시달렸습니다. 반면 상인들은 부를 축적했지만 신분제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없었죠. 사회적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압력이 다가왔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양 열강들이 아시아로 팽창하고 있었죠. 러시아 선박이 북쪽에서, 영국과 미국 선박이 태평양에서 일본 근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난파선을 구조하거나 석탄과 식량을 보급받을 수 있는 항구를 요구했습니다. 막부는 거부했지만 압력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1853년 7월 8일 네 척의 검은 증기선이 에도만에 나타났습니다. 메퇴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 함대였죠. 증기선을 처음 본 일본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기를 뿜는 배가 바람 없이도 움직이는 광경은 마치 마법 같았으니까요. 페리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답을 듣기 위해 1년 후 돌아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막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1854년 페리가 이번에는 9척의 함대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막부는 미국의 군사력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결국 가나가와 조약을 맺어 시모다와 하코다테 두 항구를 개항했습니다. 이어 1858년에는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해 무역을 시작했고, 곧 영국, 러시아, 프랑스, 네덜란드와도 비슷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200년 넘게 지속된 쇄국이 끝난 겁니다. 하지만 많은 일본인들은 이를 굴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조약이 불평등했기 때문이죠. 일본은 관세 자율권이 없었고 외국인에게 치외법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존 왕양이, 즉 천황을 받들고 오랑캐를 쫓아내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남부의 강력한 번인 사스마와 조슈가 이 운동의 중심이었죠. 이들은 처음에는 외국 선박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서양의 군사력을 직접 경험하고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외국인을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대신 일본이 서양의 기술을 배워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 중심의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867년 사스마와 조슈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젊은 메이지 천황을 받들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듬해 벌어진 보신 전쟁에서 막부군은 패배했고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권력을 내놓았습니다. 700년 가까이 지속된 막부 시대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메이지 유신이라 불리는 이 혁명은 일본 역사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새 정부는 천황을 도쿄로 모시고 급진적인 근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계몽 사상가들은 탈아입구, 즉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에 들어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이와쿠라 사절단을 미국과 유럽에 파견해 2년간 선진 문물을 배우게 했죠. 귀국한 그들은 일본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철도가 건설되고 전신선이 깔렸으며 우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872년에는 학제가 반포되어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었죠. 서양식 군대가 창설되었고 징병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사무라이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사무라이의 특권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에 불만을 품은 사무라이들이 1877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끈 사스마 반란이죠. 사이고는 원래 메이지 유신의 영웅이었지만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고향으로 돌아갔던 인물입니다. 약 2만 명의 사무라이가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신식 무기로 무장한 정부군 6만 명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사이고는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할복 자살했습니다. 이것이 사무라이의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일본은 서양 열강을 따라잡기 위해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879년 류큐 왕국을 병합해 오키나와현으로 만들었고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해 타이완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1902년에는 영국과 동맹을 맺었죠. 그리고 1904년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러일 전쟁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거대한 유럽 제국과 맞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으니까요. 일본은 리순 포위전에서 러시아 육군을 격파했고 1905년 쓰시마 해전에서 러시아 발틱 함대를 괴멸시켰습니다.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중재로 강화 조약이 맺어졌고 일본은 한반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1910년 일본은 대한제국을 병합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영일 동맹에 따라 연합국편에 가담했습니다. 독일의 아시아 식민지를 공격해 점령했고 전쟁 후 베르사유 조약에서 이를 위임 통치령으로 받았죠. 일본은 이제 세계 5대 강국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국제연맹의 상임 이사국이 되었고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에서 미국, 영국 다음의 해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1920년대 일본은
다이쇼 데모크라시라 불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정당 정치가 발전했고 보통 선거권이 확대되었죠. 서양 문화가 유행했고 모던 걸과 모던 보이라 불리는 신세대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낙관적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이 도쿄와 요코하마를 강타해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자 일본 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죠. 실업이 늘고 농촌은 궁핍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부가 힘을 키워갔습니다. 군부는 의회 정치를 무능하다고 비판하고 만주와 중국으로의 팽창을 주장했습니다. 1931년 관동군은 만주에서 독단적으로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이듬해 괴뢰국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군부를 통제할 수 없었죠. 1936년에는 청년 장교들이 쿠데타를 시도해 정치인들을 암살하는 이6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쿠데타는 진압되었지만 이후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1937년 7월 베이징 근처에서 일어난 작은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일전쟁의 시작이었죠. 일본군은 난징을 점령하며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고 중국 해안 지역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광활한 중국 내륙까지 완전히 점령할 수는 없었고 전쟁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1940년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었습니다. 같은 해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자 일본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북부에 진주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석유 수출을 금지했죠. 석유의 80%를 수입에 의존하던 일본에게 이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군부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였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국에서 철수하거나 동남아시아를 점령해 자원을 확보하거나 도조 히데키를 중심으로 한 군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태평양에 있는 미국 함대를 먼저 무력화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이른 아침 일본 해군 항공대 350여 대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의 전함 8척이 침몰하거나 손상되었고 2,400명이 넘는 미군이 전사했습니다. 다음 날 미국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고 제2차 세계대전은 진정한 세계대전이 되었습니다. 초기 6개월간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필리핀, 말레이, 싱가포르, 버마, 인도네시아를 점령했죠. 일본 제국은 최대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이 결정적 패배를 당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산업력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펼쳤습니다. 태평양의 섬들을 하나씩 탈환하며 일본 본토로 다가갔죠. 과달카날, 사이판, 이오지마, 오키나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은 항복을 모르는 완강한 저항을 보였고 가미카제 특공 공격까지 감행했습니다. 1945년 여름 일본 본토는 연일 폭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대공습으로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대부분의 대도시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여전히 본토 결전을 주장했죠. 미국은 일본 본토 침공 시 수십만 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8월 6일 오전 8시 15분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가 히로시마 상공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한 발의 폭탄이 도시 전체를 파괴했고 7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3일 후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이 직접 개입해 항복을 결정했고 8월 15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항복을 알렸습니다. 처음으로 대부분의 일본인이 천황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일본은 폐허였습니다. 300만 명 이상이 전쟁으로 죽었고 주요 도시들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식량은 부족했고 수백만 명의 일본인이 해외에서 돌아와야 했죠.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 최고 사령부가 일본을 점령했습니다. 일본은 독립국가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메가더는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로 개조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1947년 새 헌법이 제정되었죠. 이 헌법은 주권이 천황이 아닌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천황은 국가의 상징이지만 정치적 권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 일본은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고 군대를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평화 헌법이었죠. 재벌이 해체되고 농지 개혁으로 소작농들이 땅을 얻었으며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전쟁 범죄자들이 재판을 받았고 도조 히데키를 포함한 7명이 사형당했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은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메라더는 천황을 이용하는 것이 일본 통치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공산주의에 대한 방파제로 만들고 싶었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일본은 독립을 회복했습니다. 동시에 미일 안보 조약을 맺어 미군이 일본에 계속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는 요시다 독트린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전략 산업을 지원했고 기업들은 수출에 매진했죠. 한국 전쟁 특수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1950년대 후반부터 고도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1964년 도쿄 올림픽은 일본의 재기를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신칸센이 개통되었고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죠. 소니, 파나소닉 같은 전자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했고 토요타, 닛산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1968년 일본은 GDP에서 서독을 제치고 자본주의 진영에서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버블 경제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도쿄의 땅값은 천문학적으로 올랐고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상징적 건물들을 사들였습니다. 일본 제품은 고품질의 대명사였죠. 일본식 경영이 세계의 모델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버블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20년, 30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여전히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며 기술과 문화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으로 대표되는 일본 대중문화는 전 세계에 팬을 거느리고 있죠. 일본 요리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년의 고립에서 급격한 개방으로 군국주의의 파괴에서 평화국가의 건설로 이어진 일본의 여정은 한 나라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때 아시아를 침략했던 나라가 이제는 평화헌법을 지키며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로 세계와 연결되어 있죠.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일어나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활 수준과 기술력을 이룬 일본인들의 노력과 회복력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지만 일본의 역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실패에서 배우는 능력이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